유명인하고 연락하는 법. 왜 이걸 이야기하냐면 저도 연락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한테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떤 사람한테는 대답을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해요. 근데 나는 왜 그러지? 이게 그냥 한번 분석을 해본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나 나름대로. 그리고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떤 사람한테 도움을 받을 때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첫 번째가 뭐냐면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거. 어떤 분들은 나는 그분의 열성에 대해서는 되게 고맙게 생각해요. 그 열정이나 열성에 대해서는 정말 미치도록 공감하고 나도 예전에 그렇게 미치도록 무언가를 추구한 적이 있으니까. 근데 그 대표적인 행동이 뭐냐면 매일 나한테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에요. 100일 동안. 왜 나한테 100일 동안 보내냐고. 예쁜 여자를 찾아다니고 막 거기 가서 연애 편지 보내고 막 집 문 앞에서 기다리고 그러면 그걸 되게 낭만적으로 봤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뭐가 돼요? 스토커예요. 범죄예요. 근데 인터넷상에서 똑같은 거죠. 예전에는 그게 진짜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그런 일을 하는 게 되게 멋있고 그런 거를 가르치는 사람조차 있었어. 무턱대고 들어대기 뭐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집 앞에서 뭐 박진영이 어디 뭐 무슨 뭐 계약 맞을 때 거기 회사에 가서 뭐 며칠 동안 기다렸다 뭐 어쩌다 뭐 이게 신화처럼 이렇게 알려지는데 지금은 그런 행동을 하는 게 범죄라고요. 누군가에게 매일 연락을 하고 매일 만나달라고 하는 거가 똑같은 거죠. 몰라요, 본인이. 이게 이 사람한테 피해가 된다는 거를, 감정적인 피해가 된다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해도 삭제. 그러고 안 보겠죠. 본인은 막 계속 보낸 줄 알고 100번 보냈고 이제 나 잘했다 하고 이제 연락 오겠지 하고 기다리겠지만 나는 그런 일이 있는 조차도 이제 잊어먹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매일 연락을 하고 매일 만나달라고 하는 거가 똑같은 거죠. 이게 이 사람한테 피해가 된다는 거를, 감정적인 피해가 된다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해도 삭제. 그러고 안 보겠죠. 본인은 막 계속 보낸 줄 알고 100번 보냈고 이제 나 잘했다 하고 이제 연락 오겠지 하고 기다리겠지만 나는 그런 일이 있는 조차도 이제 잊어먹는 거죠. 그리고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은 이거를 나는 또라이 불변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일정한 수가 항상 있어요. 되게 희한해. 그렇게 오는 사람이 한 20, 30명 이렇게 보내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가 빠져나가잖아요. 그 빈자리를 기가 막히게 그 다음날 누가 찾아들어. 뭐야, 자기들끼리 이거 저기 무슨 뭐 티켓을 파는 거야? 그래서 항상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지금은 지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방식이 그 해당 당사자한테는 전혀 접근이 안 된다는 소리죠. 그렇게 지금은 그 방식이 안 맞아요. 두 번째는 부족한 자기소개예요. 저는 뭐 불꽃소년입니다. 화가 확 나버리죠. 자기의 본명과 나이와 사는 곳을 이렇게 나도 내가 누구한테 나를 소개하려면 저는 무엇을 하는 어떤 사람이다 소개할 판인데, 그리고 한국은 그 인터넷상의 아이디 개념을 자기 이름으로 잘못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어떤 사람은 자기 본명을 가르쳐 주는 게 무슨 국가 비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 딸하고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절대 공개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거. 내가 딸 사진을 요구한 적도 없고, 이런 거는 남과 전혀 모르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만난다고 생각하고 되게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자기소개가 돼야 돼요. 저는 어디에 사는 누구입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소개를 해줘야 돼요. 근데 너는 나 알지? 내가 너 아니까 너도 나 알 것 같은 느낌으로 글을 써. 그 예의에 없는 거예요. 일단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 없는 질문이 있어요. 아까 질문 얘기 또 할 건데, 질문을 하게 되면 질문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질문을 하려는 사람 중에 한 반은 질문을 하려고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접근을 하려고 질문을 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의미가 없어요.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5가지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는 5가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왜 당신 때문에 앉아갖고 내가 5가지를 지금 써야 되는 거야? 인생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가치가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혹시 내가 대답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5가지는 왜 정하냐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질문들은 이 질문이 급조된 거를 내가 알겠는 거예요. 이거 의미 없는 질문이가. 이 의미 없는 질문에 내가 대답을 하면 나도 의미 없는 대답이 되겠죠? 그걸 잘난 체 하려면. 자, 그럼 첫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첫째, 가족입니다. 둘째, 신의입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서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리고 문자질이라는 게 있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지 지금? 어떤 분들이 연락 주세요 이렇게만 써놔. 그런데 비공개에 들어가 보면. 자, 이거는 뭐냐면 지금 나랑 문자하자는 얘기예요. 그럼 누구시죠? 내가 그렇게 했어요 거기다? 특히 유명인은 그러지 절대로 안 해요. 이게 업무상 무슨 이런 그 개인적인 사업과 개인 용도로 쓰는 어떤 전화기에서는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거는 그 SNS 문자상에서 벌어지는 통신이잖아. 거기다 안녕하세요 넣으면 네 안녕하세요 하겠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방식들이 근데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그 문자 하자는 거지 지금. 그리고 너무 긴 내용 읽어보면 그거를 책으로 그냥 나올 정도야. 그래서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대화인지를 모르겠어요. 그 긴 내용이 되게 읽을 만했던 거는 내 기억에 서너 편도 안 됐던 거예요 그동안에. 그 내용이 너무 길으면 어차피 사실 나이 든 사람들은 잘 안 읽어요. 뭐 거기다 노안까지 있어갖고 그거 돋보기 켜가면서 막 분석하면서 읽을 시간은 없거든. 그러니까 안 읽게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전화 시도가 왜 이렇게 많아? 이게 실수를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전화하는 사람 많습니다. 저는 전화기가 항상 꺼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오니까. 그리고 전화 안 받으면 전화 받으세요 또 문자 와. 모르는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할까? 그리고 지금 내가 저 사람을 안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을 존경한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이 선생님이라 생각하고 하더라도 전화를 하는 거는 무례한 일인 거예요. 지금 시대에서는. 근데 전화가 오히려 예의 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있는 것 같고 전화 먼저 시도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저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유명인들은 숨게 되는 거죠. 거절하게 되고 삭제하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기준이 있어요. 저걸 하지 않으면 돼. 유명인들이 연락을 받고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이 일이 지속적으로 되는 게 가장 걱정돼. 이거 뭐 적지 마 이거. 지속적인 일이 되는 경우야. 저 사람이 문자를 했는데 또 문자를 하고 이걸 대답하면 또 대답하고 이렇게 돼서 막 계속 귀찮게 하는 게 제일 싫은 거예요. 나는 대중을 상대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그렇게 하면 하루 종일 그거를 들여다봐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내용이 알려지는 경우. 그래서 뭘 얘기했는데 이게 막 캡처돼 갖고 올라가고 이러면 곤란하니까 그 한도 내에서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막 너무 자랑하는 것도 나쁜 일이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경우 되게 많아요. 심지어 찾아와. 여기 지금 문자라고 그랬지만 현실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와서 문을 두드리고 막 이게 용기라고 생각한다고. 저희 회사에도 찾아오는 사람 너무 많아서 회사 직원들이 되게 귀찮아한다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찾아오니까 신기하더라고요. 나한테 전화까지 와갖고 회장님 저기 앞에 누가 기다리고 있는데 뭐 급한 일인 것 같아 모시고 갈까요? 뭐 이런 소리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많아지니까 우리 회사 직원들도 이제 쳐다보지도 않더라고. 이 사람은 왜 나하고 연락을 할까?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가 이 문자를 보내놔서 대답을 하고 주고받는데 명분이 있어야 돼요. 이 명분이 알려져도 괜찮은 명분이 있어야지 유명인들이 여러분한테 연락합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된 것이 스토리가 될 만한 일인가 할 때 움직여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가 혹은 어떤 선생님이나 어떤 기업가들한테 코칭을 받고 싶다 그러면 저 가치를 주려고 생각하면 돼요. 저걸 찾아봐야 돼요, 그 사람에서. 그리고 질문을 하더라도 그 질문이 그 사람이 인터뷰나 책으로 통해서 이미 나온 거를 질문하면 안 돼. 내가 책에다 다 써놓은 얘기인데 거기다 써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내 책 내용을 다시 읽어줄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연락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즉 저 두 가지 가치, 명분을 만들어주고 왜 당신이 나한테 연락해야 될까 할 만한 가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니까 내가 연락했던 기억나는 것 중에 어떤 게 뭐냐면 한 아버지가 아들한테 무엇을 해주고 싶었어요. 아들이 나를 되게 좋아한대. 그래서 그 아들 생일날 선생님 책 한 권을 선물로 주고 싶은데 사인을 해서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아들을 놀래키고 싶어갖고. 우리 아들이 나는 당신을 잘 모르는데 우리 아들이 당신을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책 한 권에다가 이 아이의 꿈을 응원할 수 있는 글을 적어서 보내주면 너무 고맙겠다고. 제가 그래서 한국 돈으로 17만 원을 들여서 우편물을 해갖고 그걸 보내줬어요. 책 2권을. 근데 그거는 명분이 있잖아요. 내가 할 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이러면 서로 연락이 되고 근거가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욕구 계기가 생길 때 유명인이 여러분들한테 대화를 시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서로 친구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이어지겠죠. 대중이 모인다 해서 질문 길게 하거나 설명 길게 하면 끊어버려요. 그냥 되게 무례한 짓인데, 내가 그 무례함을 무릅쓰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들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 와서 지금 몇백 명이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둘이 앉아서 이야기한다면 1시간이도 들을 수 있어요. 다 들어보고 대답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600명이 지금 모여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이야기 5분 하면서 뭐 질문하라니까 자기 막 옛날 얘기부터 시작해갖고 뭐 이렇게 하면 그 이야기를 우리가 다 들을 의미도 없고, 지금 이게 되게 아까운 시간이잖아요, 딴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자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질문들은 대부분 의미 없는 질문이에요. 그게 질문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자기 하소연을 하는 정도에 국한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건 질문 시간이니까 질문을 자대로 하기 위해서 그 질문이 이렇게 얘기해도 어쩌면 나올 것 같아서 미리 겁주는 거예요, 지금. 질문의 3대 가치. 그러니까 좋은 질문이라는 거 이런 거예요. 이건 수업이라 생각하고 들어요. 좋은 질문은 그 질문 자체가 문제의 핵심을 뚫고 들어가요. 문제의 핵심을 뚫고 들어가서 질문 자체가 대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좋은 질문은 그 자체가 하나의 큰 깨달음이고 수업이에요. 두 번째, 이 질문이 어떤 상황의 그 상황을 이걸 보편 지식으로 만들어줘요. 이 질문을 하는 순간. 이따 질문하면서 내가 혹시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그거를 한번 알려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중적으로 누구를 만나서 질문할 때 저 테크닉을 쓰시면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질문 자체가, 좋은 질문은 고정관념을 바꿔줘요. 이런 가치가 있어요. 질문을 위한 질문이 아니어야 한다. 질문을 하라고 그랬더니 지금 머릿속에서 질문을 갑자기 만들어서 질문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인데, 이게 자기가 정말 궁금하고 이거는 질문해봐야겠다고 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위해서 질문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고 서로 나도 의미 없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두 번째는 질문 자체가 너 이거 아니라는 질문이 있어요. 돌려 이야기하는 건데 당신 이거 알아? 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질문도 꽤 돼요, 들어보면. 그거는 당신이 이걸 알면 알아 하는 것은 나는 이 정도 아는데 너도 알아,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서로 지금 이 상황에 맞지 않는 질문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신의 인식틀 안에서 질문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설명을 좀 하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고정관념을 집어넣어 놓고 거기에 맞는 대답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질문들이 꽤 있어요. 그럼 자기의 아젠다와 틀 안에 이미 정해진 답 속에서만 질문을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질문입니다. 얘가 했던 중에, 어떤 학자에 의하면 인간은 4가지 분류로 나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이 안에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면은 그 전 질문을 그러면서 4가지의 예를 들어드는 거예요. 이런 질문은, 내가 왜 이런 질문이 안 된다고 생각할까요? 그 학자가 서두에 되게 유명한 학자고 뭐 어쩌고 했지만 보편 지식으로 인정받은 이론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나는 처음 듣는 학자고, 그러면 그걸 설명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답 안에서만 들으려고 하는 거고, 나는 알지도 못하는 거를 내가 무언가 대답을 해야 되는 의무감으로 나도 헛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내 입장에서는 답을 하지 않는 게 더 현명한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답 안에서만 들으려고 하는 거고, 나는 알지도 못하는 거를 내가 무언가 대답을 해야 되는 의무감으로 나도 헛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내 입장에서는 답을 하지 않는 게 더 현명한 거예요. 근데 질문 중에 상당히 그런 질문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그래요. 또 지적으로 되게 많이 배운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오히려. 그래서 질문 자체가, 아까 핵심을 뚫는 질문들은 아주 어리석은 질문이라도 핵심을 뚫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질문을 해보세요. 그럼 너무 어려워, 이제? 네, 기초사장 우리가 2반이라고 해서 한번 해봤는데, 창업 5년 이내 혹은 39살 아래 이렇게 좀 특정 지금 영역에 있는 사장들의, 초기 사장들이 모여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질문이 너무 좋았어요. 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이렇게 계속 해대면 솔직히 수업이 필요 없겠더라고. 잘해서 고른 사람 질문을 한번 볼게요. 사실은 이게 굉장한 질문은 아닌데 그래도 이런 건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골라본 거예요. 초보 창업가인 경우 창업 선배나 관련 분야에서 인정받고 성공한 위치에 있는
파워 가득한 유명 인사들에게 조언, 의견을 얻게 될 경우 어떤 부분을 조심해서 새겨 듣고 필터링하고 구분해서 받아들여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는 질문이에요. 이건 정말 질문이에요. 해보니까 이제 자기가 이런 영역에서 일해보니까 전문가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들 중에서 무엇이 옳고 그름을 이거는 옳은 건가, 이거는 따른 말인 건가, 이걸 구분하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건 질문이에요. 이게 내가 답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디겠어. 질문 자체가 좋다는 거예요.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힘이 있어요. 근데 저분은 지금 뭐라고 질문했냐면 내가 어디 다니면 맨날 흉 보는 질문인데 근데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해서 내가 할 수밖에 없어요. 안녕하세요. 다른 분들에 비해 단순한 질문입니다. 단순하더라고. 지금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고 있는데 100번 쓰기를 하는 중에 하루를 놓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다른 분들에 비해 단순한 질문입니다. 단순하더라고. 100번 쓰기를 하는 중에 하루를 놓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보 같은 질문인데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저거를 질문할 수 있다는 것도 용기고 저거를 모르면 큰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저분보다 더 모자란 분들이 뭐냐면 저거를 질문할 용기도 없는 사람들이거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이기도 하죠. 역설적으로 보면. 100번 쓰기 하루 걸르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답은 이미 있어요. 이게 정답이 있습니까? 없잖아. 자기 생각에 내가 너무 성의 없어서 난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다 돌아가면 처음부터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그 다음날 2번 200배 하면 되는 거고 그냥 하루 까먹었으면 101개까지 다 맞는단 말이야. 왜 저런 질문을 하냐면 이것이 혹시 어떤 체계를 갖고 있는 규칙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게 없다는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100번 쓰기 하루 걸르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난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다 돌아가면 처음부터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그 다음날 2번 200배 하면 되는 거고 그냥 하루 까먹었으면 101개까지 다 맞는단 말이야. 왜 저런 질문을 하냐면 이것이 혹시 어떤 체계를 갖고 있는 규칙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게 없다는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본질적인 게 뭐냐 이거죠. 100번 쓰기의 본질은 무엇일까? 내 머릿속에 내가 갖고 있는 목표를 정말 무식한 방법이라도 집어넣으라고 그 100번 쓰기를 한 거죠. 저는 100번 쓰기를 하지 않고도 그런 걸 해요. 초기부터 내가 100번 쓰기를 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길 걸을 때 내가 갖고 있는 목표를 그냥 머릿속에다 매일 그게 나오니까 길 다니면서 그걸 했거든. 걸으면서 맨날 그 중얼중얼거리고 다녔단 말이야, 이러면서. 뭘 100번 쓸 필요가 뭐가 있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욕망을 위해서 머릿속에 끊임없이 떠도는데. 대신 100번 쓰기를 하면 평소에 여러분들이 그런 버릇을 안 하고 그렇게까지 욕망이 잘 안 가니까 이렇게 해보면 하다가 포기해도 내가 항상 의미 있다고 봐요. 하다가 포기하면 내가 그거를 그 정도까지 극단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나 별로 필요 없는 거예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도 의미 있어. 내가 옛날에 그걸 했었지. 그게 머릿속에 처박혀 있잖아.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그 꿈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100번 쓰긴 안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꿈의 리스트를 아직도 갖고 있어요. 물론 그걸 추가하진 않아요. 더 이상 갖고 싶은 것도 없고 막 바라는 것도 없기 때문에. 최근에도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건 느껴지는데 그 이루어지는 것을 아는 것은 왜 아냐면 그걸 기록으로 남기고 써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 꿈을 가졌더라도 기록으로 남겨놓고 써놓지 않았더라면 지금 그 이루어졌는지를 잘 모를 거라고요.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더 높지만 제 꿈 중에 최근에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저자로서 책이 한두 권 나왔을 때 100만 부를 팔겠다고 했어요. 출판사 사장한테. 그래서 그 당시 내 친구가 출판사 사장이었었는데 경제신문에 있던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약간 피식거리더라고. 승호 씨가 책을 잘 쓴 거는 알겠는데 한국의 지금 출판 상황에서 일반 작가가 혹은 뭐 대형 무슨 소설가도 아니고 일반 작가가 10만 권만 해도 이거는 초대형 사건이라고 하면서 10만 부도 그리고 말을 흐리더라고. 10만 부도 많다 이거죠. 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저도 피식거렸어요. 그건 네 생각이고. 근데 안 되더라고. 그때가 저 생각의 비밀이었단 말이에요. 그 책이 나왔을 때가. 그게 뭐 그 당시에 10만 부까지는 지금은 이제 넘어갔지만 물론. 이제 지나고 나니까 그럭저럭 그동안 제가 나온 책이 거의 100만 부가 다 팔린 거예요. 그래서 연말에 100만 부 행사를 할 거예요, 한번. 지금 출판사 여기 와 있는 사장한테 연말쯤이면 그럭저럭 되지 않을까 해서 연말에 와서 한 권으로 100만 부를 팔지는 못했지만 모아서라도 100만 부는 팔았으니까
저 같은 사람, 제 규모의 정도 되는 사업을 한 사람이 왜 나밖에 없고, 책을 쓰는 사람이 왜 저밖에 없겠어요. 그런데도 특이한 일은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누군가 어떤 작가가 소설 작가도 아니고, 그걸 100만 부를 팔아낸다고는 대단한 일이에요, 사실은. 저도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돈의 속성이 나온 거는 사실 내가 시대의 흐름 중에서, 이 책이 지금 이제 막 필요한데? 정말 이 책이 필요한데라는 느꼈기 때문에, 부랴부랴 그동안에 준비했던 건 막 급하게 일정 바꿔가면서 썼고, 출판사도 자기의 출판 일정을 바꿔가면서 아주 급하게 출판해주는 바람에 시대의 흐름에 딱 맞게 들어가서 그렇게 벌어진 일이고, 앞에 돈이 붙은 건 다 그동안의 한국 문화에서는 경멸할 일이었었어요. 별로 그렇게 책의 이름으로 아름답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책이 안 팔릴 것 같은 의식도 들고. 근데 저는 그걸 정면 돌파하고 싶었거든요. 이제 돈을 똑바로 바라볼 때가 됐다. 그러니까 돈의 이름을 쓰자. 그래서 돈의 속성이랑 이름을 그냥 강행시켰고, 결과적으로 그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제가 기억으로 찾아보니까 앞에 돈에 뭐가 붙은 책이 한 100권이 넘더라고요. 돈을 바라보는 세상이 책 한 권으로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한국 시장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커진 거죠. 더군다나 제가 이 책을 나오고 난 다음에 한 편에도 홍보를 안 나갔거든요. 유튜브 어디 다 내가 원하면 어딘지 갈 수 있었을 텐데, 방송부터 시작해서 책을 홍보하러 일부러 안 다녔어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인터넷에 공개한 듯이 이 책이 시장의, 즉 시대 상황의 의미에 맞는 책이라면 그렇지 않아도 결국 독자를 통해서 번져 나갈 거다라고 본 건데, 그렇게 번져 나간 책이 지금 60만 권, 70만 원이 나간 거예요. 선한 부자의 모습으로서 제가 담고 싶은 부자가 된 후까지 유지하면 좋을 마음가짐과 태도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를 알고 있거나 책에 써져 있는 사람만큼 너그럽고 보편적인 사고를 갖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몇 살까지? 33살, 4살 무렵까지. 저는 지극히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고, 보수적인 교회에 다니기도 했었고, 극단적으로 자긍심이 강한 종교인이었어요. 나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 자각성 고민을 몇 년 하다가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에서 주차장에 그 주차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완전히 바뀐 사람이에요. 제 스스로의 어떤 각성이 일어나면서 한날 한시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동성애를 하는 사람, 다른 피부나 다른 인종, 성적 정체성이 틀린 사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경멸했던 사람 중에, 대학교 다닐 때 잠깐 가대표를 했었었는데 아침에 여학생들이 와서 반갑다고 막 안수하려고 하면 어디 손을 잡으려고 그러냐고 정색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 처음에 데이트하던 여자하고, 와이프 전에 여자하고, 아무 일도 없이 3년을 연애한 사람이에요. 그때 그게 멋있는 줄 알았다니까. 그리고 수천여 수천가구로 결혼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남에 대한 보편적 사고방식 기준을 못 배우고 자라서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33살 그날 저녁에 다 바뀐 거예요. 바뀌고 나서 내가 달라진 게 뭐냐면, 그 전에는 내가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혹은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자긍심이 내 안에 좀 있었었는데, 나는 굉장히 의롭고 정직하고 무언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이제 성경에서는 바리새인이라고 하잖아요. 딱 그런 성격이었죠. 정말 정직하고 정말 재수없고. 근데 그날 저녁에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친구 와이프들 안아주기도 하고, 반갑다고 인사하면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아주 보편적인 사람으로 지금 흑과 백을 거의 구분하지 않고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한날 그게 저녁에 다 바뀌더라고요. 그 가치 기준을 그대로 옮겨가면서 사업도 커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 바뀐 거예요. 지금은 싫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거의 안 해요. 어떤 얘기를 듣고 내 주변에서 누구는 어쩌다 뭐자 해도 그런 판단 잘 안 합니다. 내가 그 상황에 가면 나도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 사람은 그런 가치 기준으로 움직이는 게 이게 범죄냐 아니냐만 판단합니다. 범죄가 아니라면 그건 그 사람의 속성이나 성향으로 보는 거지 그렇게 구분짓지 않아요. 이렇게 되게 부드러운 할아버지가 되는 과정을 준비하는 거지. 정말 정직하고 정말 재수없고. 근데 그날 저녁에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친구 와이프들 안아주기도 하고, 반갑다고 인사하면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아주 보편적인 사람으로 지금 흑과 백을 거의 구분하지 않고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한날 그게 저녁에 다 바뀌더라고요. 그 가치 기준을 그대로 옮겨가면서 사업도 커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 바뀐 거예요. 지금은 싫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거의 안 해요. 어떤 얘기를 듣고 내 주변에서 누구는 어쩌다 뭐자 해도 그런 판단 잘 안 합니다. 내가 그 상황에 가면 나도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 사람은 그런 가치 기준으로 움직이는 게 이게 범죄냐 아니냐만 판단합니다. 범죄가 아니라면 그건 그 사람의 속성이나 성향으로 보는 거지 그렇게 구분짓지 않아요. 이렇게 되게 부드러운 할아버지가 되는 과정을 준비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아들이 셋인데 아들 중에 동성연애를 하는 애들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은 해봐요. 이 애 중에 누가 남자를 데리고 오면 어떡할까? 와이프하고 그런 얘기 해보거든요. 뭐 불편하긴 하겠는데 이 애가 좋아하면 그럴 수 있겠구나까지도 생각을 해요. 혹은 이혼녀를 데려오면 애 딸린 애를 여자하고 결혼한다 그러면 지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면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는. 그런 정도의 여유나 혹은 보편성을 가진 사람으로 나이 들면서 옮겨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많이 부드러워진 거죠. 전혀 다른 사람이 사실 됐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다녀서 그렇게 하니까 되게 편하더라고. 욕하는 사람도 없고.